6.25 전쟁 10주를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6.25 북침설이나 이 좌파 수성기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북침설에 대한 남침설에 대한 물타기 이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6.25 전쟁을 어떻게 왜곡하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왜곡이 어떻게 정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냐는 문제, 우리의 그 대책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앞으로 6월 25일이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난을 일으킨 그 날 70주년이 되는,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6.25 남침전쟁이나 6.25 김일성의 난이라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적합하다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난을 일으킨 겁니다. 난을 일으킨 건데 그래야지 북한의 이 불법성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회고 지속되고 있고, 우리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후세대들을 교육시키는 초, 중, 교교 역사 교과서가 심각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교과서가 또 다른 왜곡, 역사 왜곡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6.25에 대한 그 용어를 좀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저도 개념 없이 한 20년 전에는 제 저서에도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때까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전쟁의 주체가 책임이 나오는 6.25 남침전쟁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물론 해외 학자들은 한국전쟁이라고 쓰는 것이 그들 기준에서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6.25 동란이다, 사변. 이 참 우리 젊은이들이 동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하고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6.25 전쟁이라고 저도 오늘 그 제목을 붙였지만은 밑에 나와 있지만 6.25 남침전쟁, 정확하게 책임의 소재, 전쟁 책임 소재 나온 남침전쟁이나 아니면은 이제 김일성의 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6.25 김일성의 난, 이 방한과 단체 수기인 김일성이가 난을 일으킨 거죠. 난을 일으킨 거죠. 이건 북한의 그 불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그 표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왜곡의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역사를 왜곡하느냐? 6.25를. 6.25의 이제 진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북한의 침략 전쟁인데, 이게 최근에 90년대에 쉽게 말하면 소련 측, 구소련 측의 그 외교문서, 비밀 외교문서가 해제됨에 따라서 명백히 북한 김일성이 스타인의 승인하에 사전 그렇게 일으킨 남침전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아까 우리 또 권영애 장관님께서 기조 발제에서 말씀을 해주셨기를 생각하고요. 누가 속된 말로 어떤 집단들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난 직후부터 이 북침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북한이 가장 큰 지금 문제의 원인입니다.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의 학계입니다. 이 국내의 학계와 또 이 북한의 도발에 힘을 줘주는 좌파 학계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이 종국 세력, 크게 이 세 세력이 6.25 남침전쟁을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지금 나왔느냐, 역사 교과서에까지 이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북한은 당연히 6.25 전쟁을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 내부에서는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하면서 정의의 조국해방 전쟁이다, 이 정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이 북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계급체의 전쟁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소위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소위 그 계급체의 전쟁이다. 그 다음 이 6.25 전쟁은 반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얘들이 세계의 공산혁명을 위한
바로 혁명 투쟁했다라고 이 북한의 공식 교과서, 우리가 뜨면 북사편찬위원회 같은 소위 그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발행한 현대 조선 역사에서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6.25 남침 전쟁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은 북한으로 거의 갔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이제 좌파 수성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중에서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따지는 의미가 없다. 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바로 뭐냐?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는요, 그게 남침, 이제 북침설을 주장합니다. 스톤이라는 사람이 6.25 한국전쟁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스톤이라는 사람은 북한 현대 조선 역사라는 북한 소위 그 역사 공식 교과서에 스톤의 주장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 6.25가 이제 미국과 그 우리 이승만 정부의 북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침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남침 유도설이나 한미 공조설, 내란 확전설을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계속 6.25 북침을 주장하다가 소련 측 자료, 미국 측 자료가 나왔을 때도 인정을 안 했는데 소련 측 외교문서가 나온 이래, 특히 1994년도에 엘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한테 상당 부분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외교문서,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명백하게 스탈린 승인에서 김일성이 전쟁한 게 밝혀지니까 이제 북침설에서 싹 뒤로 물러서가지고 전쟁을 유도했다. 누가 유도했느냐? 바로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정권을 유도했다. 이런 남침 유도설을 좀 유포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미 공조설, 그 다음에 내란 합전설, 6.25 전쟁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남과 북 간에는 계속적인 소규모 전투가 있었다. 이게 확정돼서 전쟁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좌파 수성주의, 그렇다 말씀드린 브루스 커밍스가 이제 대표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우리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렇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북한은 말이죠. 6.25 전쟁이 딱 6월 25일 날 딱 침략, 오후에 침략을 해놓고 오전에 바로 그날 그 내각 비상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면서 적들이 지금 꼭 침공을 해왔다고 하면서 마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 매체 또 언론에서도 어떻게 다 그 6.25 전쟁을 저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 학계는 어떠하냐?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그 당시 한국전쟁 기여라는 책자를 말할 때 그때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이제 얘게 지금 국내에 제일 많이 유포가 되어 있죠. 이제 우리 학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전통주의 학파하고 좌파 수성주의가 있는데 전통주의는 6.25는 소련과 이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주의가 중간에 큰 빚을 잃었어요. 강력하게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소련 외교문서가 이제 공개되면서 명백한 증거가 나오니까 그걸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소위 그 6.25 남침을 부정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의 기여라는 책자를 1981년에 나왔는데요. 이 책자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6.25가 북침이라는 그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의 대학 교수가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운동권 특히 이 북한을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좌파 수성주의연의 대표적인 학자가 커밍스인데 이 커밍스가 90년대 이제 문질 수 없는 이제 그 남침의 증거가 나오니까 최근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6.25는 북침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물러서는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의 기원,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역사학계를 부추기고 젊은 지식인들, 청소년들한테 쉽게 말하면 소위 좌파 수동주의 학설을 갖다 부추긴 대표적인 인사가 최근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 번복된 것은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최소한도 조선일보나 메이저 언론에서 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물간 한국적인 전쟁의 기억이라는 저 책자를 가지고 지금도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북침설이라든지 한미 공조설, 뭐 남침노설, 내전 확전설은 명백한 북한의 남침 전쟁에 대해서 바로 물타기 하려는, 희석하려는 그 좌파 역사학자들의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역사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그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면서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완전히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온 이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지침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6.25 남침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유교가 북한이 공격한 전쟁이라는 것은 밝히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딱 한 센텐스로 딱 나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6.25가 일어난 것은 이제 바로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다라는 이 책임 부분을 또 기술하는 내용이 많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북한 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배린적 악행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하지 않고 6.25 전쟁 당시에 미국과 유엔군과 국군이 자행한 이러한 그 학살 만행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를 보면요, 딱 그 북한 측 피해, 우리 그 양민들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피해, 원인 제공자인 북한군의 학살 만행은 아주 소극적으로 다뤄주고요. 그 다음에 유엔군과 국군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그 민간인 학살 문제, 이런 과대 부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피해, 전쟁 결과 몇 명이 죽고 또 이런 걸 나해가지고 6.25 남침 전쟁을 갖다 쉽게 말하면은 물타기 하고 있다. 6.25 남침 전쟁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북한에게 있다. 북한이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동독상련의 비극을 나타냈고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런 그 역사적으로 동독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명백한 6.25 전쟁에 대한 젊은 학생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을 고치시키지 않고 저렇게 물타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이 문제만 가지고 현재 고등학교 8종 역사 교과서가 있는데 검정 이 역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6.25 남침 전쟁을 어떻게 역사 교과서가 보고 있냐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좀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실에서 연락을 주시면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역사 교과서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됩니다. 아주 지금 가장 큰 폐해입니다. 저는 이제 이 폐해가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진실을 부정함으로써 거짓이 판치는 반문명사회 바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진실로 알려주지 않고 거짓을 진실인 양 알려주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반문명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게 각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계와 정치권에서 6.25 문제를 가지고 역사적 갈등이 증폭되고 이건 바로 남남 갈등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바로 6.25 문제가 지금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친북한 역사관이 난무하고 소위 그 좌파 역사학들이 발언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의 80% 이상이 왼쪽입니다. 친북이고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 진실 찾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막대한 비용이 6년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국력이 낭비되는 초래를 하고요. 국제사회에 나가서 솔직히 말 쪽팔립니다. 제가 좀 그 쪽팔다는 표현이 좀 여기서는 좀 별로 안 좋은 표현이지만 좀 말씀드리면 6.25 남침전쟁 전쟁에가 다 인정하는 6.25 남침전쟁을 북침이라고 여기고 물타기하는 이 대한민국이 망신 아닙니까? 대통령이 당당하게 현충 6월 6일 현충 일에 말이죠. 북한의 침략에 의한 공격이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민족간 갈등을 했다. 이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방어단체 수기인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되고 천안함 북침이라는 말도 안 해가지고 유족이 항의하자 그때서 천안함 북한이 공격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말이죠. 지금 이게 나랍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6.25의 남침 전쟁을 부정하고 물타기를 계속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 적대행동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북한 김씨 집단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활동입니다.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이제 누적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는 이런 막대한 피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전망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6.25 전쟁의 왜곡은 계속될 겁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한 이 현 시점에서 이러한 왜곡을 쐐기를 바꿔가지고 바로잡아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적 사실에서 6.25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게 계속되는 한, 또 북한이 앞으로 결과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통계를 갖고 나왔는데요. 제가 명색이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히 대남 전략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 6.25 남침 이후부터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6.25 남침 전쟁 그 중통계를 빼고요, 데이터를 뽑았는데, 간첩 침투가 2004에 작년 몇 달이 금사도 와리 300일에서 한 3천여의 대남 도발을 해봤는 게 북한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이걸 바로잡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적전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이런 적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적은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적들이 누구나? 제일 위가 북한이죠. 두 번째는 누구나? 바로 쓸모있는 바보들입니다. 이 쓸모있는 바보는 유스풀 이디어트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하는 짓들이는 북한 김정은이 때려끼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국회의원님들, 이러한 법조인들, 이러한 양심적인 지식이라고 하나요? 종교인들, 이분들이 자기는 양심적 지식이라고 하면서 헌인 짓거리는 북한 김정은이 때려끼고 면죄부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쓸모있는 대한민국의 바보들입니다. 이 문제가 큽니다. 이게 아예 자기들은 종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이것들은 자유민주주의냐 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이 쓸모있는 바보들이죠. 김정은이가 지세당 만들면 저 쓸모있는 바보들 살려줄 것 같아요? 처음에만 약간 우대하고 나머지는 사회혁명에 방해되는 소리가 다 차이고합니다. 제가 역사자산이 입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북 세력하고 해외에 있는 적등세력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했더니 25분인데 이제 10분밖에 제가 안 썼네요. 네, 열심히 해서 토론 시간을 좀 늘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 6.25 전쟁 역사 왜곡, 6.25 전쟁 역사 왜곡을 하는 이 프로세스 중에 이 구조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를 바로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바로잡으라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촉구해도 안 돼요.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성명서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하면서 첫째 어떻게 하라, 둘째 어떻게 하라,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글씨 한 톨도 수용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성명서 만들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한테 촉구하는 문제, 이 자유민주주의 내정 문제는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한 톨도 글씨 한 톨도 수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교과서에 대한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시키겠다. 니들이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새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확산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지 그 적을 분명히 알아서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상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빌리면 오프라인에서 빌립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북한의 남침을 물타기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고 SNS에서 싸워줘야 돼요. SNS에서 계속 밀리면 그게 옳은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난번 광주 사건 현장에 5.18 기념식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5.18 역사 왜곡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름하여 5.18 역사 왜곡 처벌법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셨지만은 이 당의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도 적극 검토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에 동의하면은 이건 헌법 재판처를 존중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그분 개인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불러야 됩니다. 6.25 전쟁을 역사 왜곡하는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5.18 광주 역사 처벌하는 건 만들어가지고 이거 자꾸 남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에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맞불러야 됩니다. 맞불러가지고 저쪽에 일어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피해자를 갖다고 하는 이런 법. 아니 5.18을 또 폭동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합니까? 5.18에 대해서 말하면 입을 닫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말 어떤 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죠. 끝으로 하나 말합니다. 6.25에 대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 왜곡의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북한 김씨 집단입니다. 이제 6.25 역사 왜곡 문제를 대칭적으로 풀려고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비대칭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비대칭 대응이 뭐냐? 바로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6.25 역사 왜곡을 최초로 이걸 갖다 유포시키고 이걸 직접 대응한 바로 북한 김씨 집단을 고리발식해서 제거하게 되면 자 자유민주 통일로 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6.25 전쟁 당시에 비밀 문건도 나오고 그러시고 그 당시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북한군 이 퇴직 북한군 관련자들이 양심스러운 증언을 할 겁니다. 명명백하게 밝혀지면 바로 북한을 추종하는 국내 종북 떨거지들 저는 이 사람들 김정은 보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보이. 나이 34살 먹은 김정은이 뒷국문이 따라다니면서 북한 찬양하고 김정은이 환영한다고 하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이 김정은 보이들이 바로 자기의 그 상부선인 북한 김정은 집단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들의 놀이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비대칭 차원에서 5.18 6.25 이 남측연대의 이러한 그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그래도 제일 야당이라면 6.25 역사 왜곡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하고 국회의원들과 쪽수가 안 되니까 우리 밖에 나와 있는 대사이라든지 자유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자유외국 특진과 같이 저희 6.25 전쟁 왜곡 특별 규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내용이 그 한글 발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끝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토마스 페인 미국 독립전쟁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선동가죠. 일종의 선동가. 이 토마스 페인의 그 커먼센스라는 상식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 책을 보면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잘못된 사실을 오랫동안 잘못됐다고 밝혀주지 않는 한 결국 그것은 진실이 되어버린다. 잘못됐던 사실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해주면 오랜 동안 읽으면 그건 진실이 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계가 소요된다고 토마스 페인이 상징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왜곡 주범인 북한을 없애든가 안 그러면 법을 만드는 이런 걸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 갖고 맞불 작전으로 우리도 그런 법을 만들든가 이동엽 원장님은 아주 참 절실한 그 주장이었습니다. 휴식 없이 다음 계속 이어서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용현 장로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예, 김태우 박사님께서 6.25와 관련해서 4가지를 기억하고 1가지를 직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직시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최대의 당면 위협인 북핵 문제와 최대의 미래 위협인 중국 문제, 이 두 가지를 직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최대의 당면 위협, 북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문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이 뭐냐면 최근에 VOA 미국의 소리방송이죠.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동북아의 전문가 33분에게 설문했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제일 3번 시간 끌기를 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죠. 한 70%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스몰 D를 통해서 이제 그 정치적인 타입으로 나갈 것이다 한 게 한 30%, 조금 낮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낮은 게 바로 빅딜 수용인데 북한이 미국의 빅딜을 수용하고 개방 정책으로 나와서 정상권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34명의 전문가 중에 단 한 명도 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비핵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핵 보유국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이유는 1991년 남북한 비핵화 합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해왔던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과 기만의 행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떤 설문 결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북한의 핵 능력, 많은 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한 많게는 80에서 100발, 적게는 30에서 40발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비핵화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핵 수준으로 봤을 때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조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은 지금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핵 보유국 수준을 밟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언제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등단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우선 연상이 되죠.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될 것이고 여기서 아마 제일 먼저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핵무장 나서면 일본의 핵무장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전문가들마다 다수의 차이가 있지만 종합해보면요 한 5개월 정도면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핵무장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일본이 애시당초 북한의 비핵화 실패에 대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맞다면 5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또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까지 핵무장을 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주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핵으로부터 완전 포위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핵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 이 상태를 보면 구한말 안보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구한말 조선은 어땠습니까? 주변국들이 전부 다 최첨단 총과 포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조선은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중국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안 되니까 미국 붙었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것이죠. 이렇게 지금 어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매몰돼서 주변의 상황을 잘 직시하지 못하면 또다시 구한말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더 이상 늦기 전에 자위권적 핵무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런 어떤 북한과 일본까지도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완전히 주변국으로부터 핵으로 포위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핵 없이 생존 가능한가 하는 것. 두 번째는 핵무장 시에 우리가 받을 도전적 요인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적 요인이 뭐가 있는가.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핵무장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3가지 정도만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대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핵무장 없이 생존이 가능한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무장 없이 우리의 생존과 미래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작전본부장 재직 시절에 20KT 한 발을 서울 모 지역의 상공에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이게 상상하기가 두려울 정도로요.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것은 거의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지하에 있으면 괜찮을까 했는데 지하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소거처럼 완벽하게 방풍 방열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지하시설도 다 모조리 다 거기에 틈만 있으면 다 바람과 열에 의해서 전부 다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70만에서 1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열과 폭풍에 의한 피해죠. 그리고 2차 피해가 이제 방사능과 낙진인데 이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10km 반경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사능에 의한 낙진에 의한 피해자가 한 120만 명 되거든요. 합하면 한 200만 명의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핵 한 방에 이런 가공할 위력 때문에 핵을 가진 자와 핵을 가지지 않은 자가 같이 붙으면요, 핵을 가지지 않은 자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핵을 가진 자에게 종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핵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 종속 핵 인질 이론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뭐냐? 핵을 가진 자가 핵을 사용 안 하더라도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공갈 협박 한마디에 의해서 핵을 가지지 못한 자는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클리어 샤도우죠. 그게 핵 그림자입니다. 이러한 핵 그림자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위권적 핵무장 없이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는 없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당면할 도전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적 요인은 뭐가 있겠는가? 물론 당면한 김양훈님 3분 내로 끝내주세요. 반도 못했는데 일단 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다음에 나중에 질문할 때 또 보충. 우리가 극복해야 될 도전적 요인 이것도 많지만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기회적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획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도전적 요인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선 기회적 요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주변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서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격의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 이격의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핵 보유국은 더더욱이 공격을 하기 어렵죠. 그 이격을 가진 이격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핵무기 한 100발 정도 내외 그 정도 가지고 있고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격을 가지고 있다고,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격까지 확보를 한다면, 세컨드 스트라이크까지 확보한다면 주변국의 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국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아주
아주 고질적인 외세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G11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고요. 5030 7번째 나라 아닙니까? 그야말로 세계에서 7번째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단지 핵이 없다는 이유로 온유월에 개 끌려 다니듯이 북한과 외세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의 기회적인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국방비의 효율성입니다. 이건 뭐냐? 매년 우리가 전력청 낭비로 들어가는 돈이 10조 원이거든요. 이 10조 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재래식 무기를 보강하는 것이죠. 근데 이 10조 원의 전력청 낭비가 들어가는데요.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돈이 1.5조 원이에요. 초기 비용 1.5조 원을 투입해서 핵무기를 만들면 매년 1천억 정도의 관리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방비의 효율성, 이것을 우리가 기회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만치 않습니다. 도전적 요인도. 이 도전적 요인 첫 번째가 NPT 탈퇴거든요. NPT 탈퇴라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에 이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NPT 10조 1항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국가가 국가 이익이 위태로울 때는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고 그리고 일본까지 핵무장을 한 상태라면 우리의 국가 이익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또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NPT를 탈퇴하는데 우리는 왜 탈퇴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NPT 탈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두 번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담. 이 한반도 비핵화에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첫 번째가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핵무장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전제가 다 허물어졌잖아요. 이 두 개의 전제가 허물어진 상태는 결국은 뭐냐?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미 폐기 처분된 명분에 집착해서 국가 생존이라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부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제재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 제재가 가장 민감하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잘 보면 틈이 있어요. 뭐냐? 경제 제재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핵무장을 시도했던 나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잘 분석해 보면요, 답이 있어요. 뭐냐? 미국과 가치와 이념이 같은 나라거나 또 국가 이익이 공유되는 나라에 대한 핵무장이 그 나라들이 핵무장을 할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아주 가볍게 했거나 아니면 아예 안 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인도가 그랬습니다.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가능성이 99%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하는 형식만 하겠죠. 그런데 일본은 경제 제재를 안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만 경제 제재를 한다? 이거는 미국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 제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래서 1분 내로 끝내주세요. 일각에서는 요거 북핵 문제만 하겠습니다. 예, 1분 내로 끝내시고 나중에 또 발언 드릴게요. 예. IAEA 농축 우라늄을 차단해서 원자력 발전을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시도하면. 근데요, IAEA에서 농축 우라늄을 차단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못하게 한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럼 전력 대란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지금요, 농축 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3년치 예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5년치, 10년치 확보 가능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확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앞에 말씀드린 도전적 요인들은요, 극복 대상이지 우리의 생존을 포기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우리의 핵무장 능력이 그럼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2015년도에 퍼거슨 박사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 능력은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5년 이내에 가능한데 우리 여기 지금 김태우 박사님도 계시지만 핵 박사님들께서 우리 국내에 계시는 핵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2년 이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핵을 가지는 어떤 연료라든지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운반수단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재력을. 그래서 정부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2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당장에 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일단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 공조하고 동참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당장의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의 해구산과 그 전술핵을 공유하는 문제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명분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내부적으로 플랜 B를 가동해가지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차분차분하게 해나간다면, 지금 일본과 우리가 5년 정도의 차이인데요, 이 시차를 1년 이내, 6개월 이내에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 당면 위협에 관해서 우리 김 야구님은 정말 북핵 이상 더 당면 위협이 어디 있느냐 하고 본격적으로 막 군의 실무 경험한 그런 실무적인 지식을 갖고 막 간절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별도로 한번 주제를 잡아갖고 언젠가 한번 듣도록 하고 또 이제 질문 나올 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강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PPT를 썼는데 저는 토론이라 PPT를 안 써서 여기서 할 텐데요. 다들 PPT 쓰신 걸 알았으면 제가 그 기밀 해제 문서 6.25 그거를 좀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그 아까 계셨던 그 정경희 의원님이랑 저랑 같이 쓴 책에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기파랑에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밀 문서들을 아예 그냥 실물로 찍어 놓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고 그거를 보시면 되고, 김용현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 밸런스 오브 테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6.25 전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밸런스 오브 테러는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핵을 가진 국가가 대항을 해야 이게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이고 맞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한국이 지금 독자 핵무장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 독자 핵무장이라고 하는 카드를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 정권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흔들어야 미국의 그 핵우산이라든가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 재밌게도 김용현 장로님은 제 대학교 은사님의 서랑 사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뵈가지고 좀 반가웠고요. 6.25 전쟁 홍보 진실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제 토론문에 그 부분을 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12월 12일에 유엔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현 정권 들어서서 홀가닥 바꿔버려가지고 교과서에 이게 그 유일한법 정부가 아니다라고 서술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안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그 왜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25 전쟁은 6월 25일 날 전격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됐는데, 북한은 아직도 남쪽의 공격에 대한 북한의 반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동열 박사님께서 잘 설명한 그 커믹스 이론이 1980년대 이래 소위 그 수정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 뇌전설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게 현재는 한국 사회의 주류 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사를 하는 교수들의 대부분이 이 이론을 믿고 있고 맞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믿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허구라고 하는 게 문제고 이게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구소련의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되고 곧이어서 동유럽의 기밀 문서들 그리고 중국의 기밀 문서들도 이제 그 공개가 되면서 이런 주장이 폭임이 드러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제가 마침 그때 모스크바에 있어서 그 기밀 문서국에서 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그 소위 얘기하는 일진 문서가 건네지기 이전에 93년 1월에 94년에 일진 문서가 그 전달이 됐는데 93년 1월에 소련 외무성에서 그 6.25 전쟁에 관한 광범위한 문서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6.25에 관한 전모가 실증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진 문서도 거기에 이제 더해져서 그 알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캐트린 웨들스비 교수라고 저랑 그 제가 석사 과정에 있을 때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당시에는 이제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로 있었던 분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그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는 다음번 기회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외무성에서 나왔는지 참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소련과 중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집행한 침략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박헌영을 얘기를 하냐면은 김일성과 박헌영 그러면은 한국 학계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나요. 박헌영을 죽어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역사문제연구소라든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가 되고 있는 인물이 사실은 박헌영의 아들인 모 스님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고 그 모 스님은 또 박원순 씨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서 역사문제연구소를 같이 창설한 멤버들이고 솔직히 한국의 학자들은 전부 다 박헌영의 정신적 제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6.25 과정에서 김일성 수상 박헌영 부수상 외상은 언제나 듀엣으로 움직였고 어떤 부분에서는 박헌영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고 6.25 전쟁의 그 문서들을 보면은 김일성 인민군 총사령관 박헌영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라고 명령서가 언제나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박헌영을 자꾸 그 빼자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1949년 10월에 그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50년 1월에 그 에치스 라인이 선언이 되면서 드디어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 전에 김일성은 주평양 소련 대사인 제렌치 슈티코프에게 남친 좀 승인해 달라. 그래서 스탈린 동지를 좀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1월 30일 날 50년 1월 30일 날 드디어 스탈린은 슈티코프를 통해서 김일성에게 나는 김일성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러 오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텔레그래프를 날리게 돼요.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너무 기뻐서 3월 하순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그 스탈린의 남침 허가를 받아냅니다. 근데 커믹스 교수는 자기 책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50년에 절대로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안 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허구임이 밝혀졌는데 3월에 있었던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내려가라.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빨리 끝내라.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오 동지의 허락을 맡아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베이징에서 마오가 이것을 승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스탈린, 박헌영, 김일성은 50년 여름에 남침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김일성과 박헌영이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스탈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니까 마오가 깜짝 놀라가지고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 전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사실입니까? 하니까 스탈린이 답전문을 보냈는데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외무장관인 그 비신스키의 그 발송으로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에서 맞다, 내가 허가했다, 그리 도와줘라 라고 했을 때 마오가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대만 문제가 있고 공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또 전쟁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그 부담스럽지만 당시는 마오와 중공은 소련과 스탈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5월 15일 날 그래 내려가라. 이거 뭐 스탈린 동지가 허락을 했으니 나는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빨리 끝내라. 그래서 5월 중순에 김일성이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5월 29일 날 그 슈티코프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전문을 스탈린에게 보냅니다. 이것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침공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예상과는 다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됐고 제가 여기에 있는 그 문서 이것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슈티코프를 통해서 김일성에 보낸 전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본도 있고 영어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 5월 14일 날 발송된 전문도 역시 제가 여기에 그 출처를 밝히고 주소를 밝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증거가 있어서 이제는 뭐 6.25가 그 북침이니 뭐 자연발생적 내전이니 유도설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학자들은 아직도 커밍스만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만 되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실, 팩트에 근거한 소설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이런 판타지 소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현 집권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아주 모골이 소면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10분이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깊이 늘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강 교수님, 실제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연구한 아마 이것도 참 대단히 중요한 한 장으로서 또 토론을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 그럴 겁니다. 참전용사 경험담 동영상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본래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6.25 전쟁에 참전하신 우리 군의 대우 원로분이신 신현수 예비역 장성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연로하셔서 좋은 경험담이겠지만 그분을 모시지를 못하고 지금 그 수많은 6.25 전쟁 때 이 공군으로서 참전을 하고 전투조종사로서 참여를 하고 하신 전 공군 참모총장 김두만 장군님을 인터뷰를 한 약 한 7분 되는 영상을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청석 여러분에게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들,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면들 짧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약 한 20-30분 갖고 전체 끝을 맺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김동훈입니다. 1927년 2월 11일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났죠. 6.25 당시 공군에서 조정사로 공산군하고 싸웠고 그 후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공군을 공소했습니다. 그날 일요일 때문에 부대 출근을 안 하고 와서 집에 있었어요. 동료와 같이 이제 서울로 이제 영화 구경으로 가게 됐어요. 그 전철 타고 아미랑 인도교를 지나는데 갑자기 그 공병들이 사인을 이제 보면서 장병들을 즉시 부대에 뛰어나 전쟁이 났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전철에서 내리고 우리 부대 차량이 한개 시내 쪽에서 오더라고요. 그걸 타고 이제 여의도에 들어갔죠. 그때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니까 또 북한 공군이 와서 여의도를 공격을 했어요. 우리 경락고 안에 그 당시 그 공군의 가장 그 중요한 비기가 T6라는 훈련인데 국민 헌금으로 캐나다에서 10대를 사서 3월달에 비온 데 있는데 그 경락고를 어떻게 이놈들이 알고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때리니까 이거 다 보내주면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공격이 끝나고 가보니까 그 연료를 뺀 덕택에 비행기가 9대가 살았어. 한 대만 부셔졌어요. 네. 그래서 27라는 금액이 하게 돼 있죠. 이제 첫 출력을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문산 설교를 이제 북쪽에서 꺼내야 돼요. 민지가 이제 설교 성공에 도착했는데 6월 27일이니까 우기니까 우리가 꽉 껴서 그래서 동양도 이거 선지 분간을 못해. 그리고 조금이니까 배기가 그냥 속도가 떨어졌어. 실속을 하면 뭐냐면 조정 돌려고 하니까 그래서 배기는 그냥 나선으로 떨어진다. 돌면서 40m 상황에서 이제 겨우지 비행기를 살렸어. 인물식 되지만은 나는 막 운이 좋게 살아나. 조금만 늦었으면 땅에 끌어와가지고 처음 그냥 죽을 법을 내린 비행기에서 죽을 법에 그 후에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생겼지. 음성에서 미군 그 포진치를 발견했어요. 포진치 뒤에 변함습이 있는데 올라오는 초소리까지 초로 때리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효과를 보려고 하는 순간 또 맞았어. 그래서 고사포각이 날라와요. 그러는데 순간 그냥 비행기가 그냥 뒤그지더라. 기지 돌아와서 보니까 동지하고 날개 연결된 그 중간에 타란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조금만 위로 올라 지나갔으면 내가 아직까지 날아가요. 내가 진짜 죽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나는 그 유교 때 여러 번 또 출격을 했지만 두려운 생각은 없었어. 그게 사람의 설정이겠지 뭐. 원래 비행기를 워낙 좋아해서 비행기 타는 게 즐겁다. 전투기 타고 이제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52년 1월 9일인데 지금도 이제 그날을 잊지 못하니 건강상 부근에 천설이라고 있어요. 북한 공산군의 그 동무전선 보급센터예요. 그때 여기가 이민영 중인데 공격 중에 전사를 했다. 내가 이제 쭉 여러분 출격하면서도 여기에 전사하는 처음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전사하니까 내가 그냥 정신이 아찔하다. 내 정신이 그냥 갑자기 1월 9일이 이제 1월 10일이 출격하고 돌아오니까 백제 출격을 했다. 나는 뭐 그때까지 출격 해설을 몰랐다고. 나는 얼마 나는지도 저기서 내려와서 한 가지를 가지고 그때 김신준 장군이 그하고 접한다고 여기를 잃었으니까 아직도 내가 나지 않았죠.
뭐 중국도 잘 몰랐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갔지 그날. 외교 때문만이야 한국이 아갔다 후보되냐 살림이나 해소돼서 의거성이야. 외교 때 났던 거는 피물이야. 그게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40년 평화로웠죠. 그것도 이제 소위 그린 내가 이제 그 총장까지 할 때 내가 탄 비행기는 외국제였었거든. 일제, 미국제. 이 한국선을 탔다니까 좀 뿌듯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로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이 나라의 6.25와 같은 전쟁이 재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아주 비상해요. 우리가 그렇게 봤지만 비상한 일이 우리 후세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일어나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70년이 정말 인류가 살아있었으면은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가끔 만났겠죠. 근데 여러분 맹목을 늘 다르네요. 제가 공부이기 때문에 저분은 너무 잘 아는데 지금도 저 모습이 90이 넘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참 건강도 잘 유지하시고 틈나면은 소위 공문에서 키핑 플라이라고 틈나면에 이제 조종사를 역임한 분들은 늘 비행장에 가서 자기의 그 조종수를 연마하는 비행을 하는데 늘 저분은 참 비행도 하시고 우리 후배들한테 굉장한 그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게 이일영 중위가 52년도 전쟁에 나갔다가 순직한 그 가슴 아픈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지금 동작동 묘지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동작동 묘지에 가신 거예요. 이제 이런 면에서 짧은 영상이었지만은 우리 후진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영상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 토론, 또 대원로 선배님의 전쟁 경험담 이걸 전부 종합해서 이제부터 방청석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질문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전부 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질문이 길든가 하면은 저는 가차없이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절대 1분 이상을 넘지 말고 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보면 어떤 양반이 어떤 분들은 이런 데 와서 자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거 제가 용납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리 준비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가온 분들 손 드십시오. 저 제일 뒤에 있는 분 자기 이름 대고 누구한테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저 발표하고 토론한 분들은 자기 해당된 걸 짧게 또 답할 준비도 하고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자유아시아 방송의 서재덕 기자라고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서 북한이 계속되는 위협과 협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북한이 낮 12시부로 한국과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폐기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발제자분들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질문을 다 받고 자기에 해당하는데 이건 누가 대답하시랍니까? 우리 저 김태우 박사가 또 저 뒤에 앉으신 여기도 있어. 조용히 하세요. 내가 사회자로 내가 진행을 합니다. 저 뒤에 분. 편집하려고 그러는데요. 관장 저 조남이 누구다 하는 거 하고 간단하게. 예, 반갑습니다. 지금 6.25 전쟁이 지난 우리 시절에 저는 겪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과거였고 또 우리는 정말 이 6.25 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전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좀 중요한 아까 우리 김용환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 현실에서는 비핵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아직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등 아직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자랑 하나 되면은 30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근에 얼마 전에 비핵화를 하기에 앞서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을 소나기에 들어서 위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님 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오바마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님, 북한으로부터 저희들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30년 동안 300km 묶여 있어야 되나? 미사일 사거리가. 정말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사거리를 군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아직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제 제안을 꼭 들어주십시오 해서 800km를 원래는 1000km를 연장을 요구했지만 러시아, 중국이 반대를 해서 800km 연장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제안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좋아도 하셨고 1000km는 러시아, 중국이 반대를 해서 안 되겠다. 그러나 최대한 800km는 연장을 허가해 주겠다 해서 정말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800km 간단하게 제안해 줬습니다. 국방부에서 800km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좀 해결해 나갔습니다만은 아까 김용현 선생님께서 비핵화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우리도 정말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도 그런 또 준비도 또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비핵화를 그냥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도 개발해야 되느냐 더 첨단에 관한 무기를 개발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이 누구라 그랬죠? 이름은 전영국이고요. 예? 저는 전영국. 저는 정책하는 대표고요. 미국의 백악관에 대통령하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대답할 거예요? 김용현 김용현 대답하고 뒤에서 지금 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조남 대.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의병방송 하모니식 TV 하고 있는 신백훈이라고 합니다. 신백순. 훈. 예, 송대성 박사님께 여쭈겠습니다. 오늘 참 진행도 참 잘하시고 평소 신뢰와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들도 잘 잘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6.25 이걸 김일성란이라고 해주신 우리 유동열 원장님 진짜 오늘 잘 배워가지고 저는 앞으로 김일성란 이 명칭을 퍼뜨리는데 열심히 할 겁니다. 따라서 6.25마저도 왜곡하는 이 정말 서글픈 세상에서 제주도 4.3이 인민 6.25 때의 반란임에도 불구하고 민중항쟁으로 왜곡하고 있고 5.18마저도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면은 하는 일은 엉터리 세상이기 때문에 송대선 장군님께서 우리 신현식 의원님을 잘 설득을 해서 앞으로 4.3의 진실에 대해서 5.18 진실에 대해서 국회 이 토론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토론회 세미나를 해주셔야만이 국민 계몽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은식 의원이 또 미통당에서 제명을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제명 당하면 또 대선 반열에 올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 간곡하게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4.3 광주 5.18 진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차례입니다. 간결하게 질문하십시오.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뭐 솔직히 막 답답해서 일어났어요. 먼저 저는 뭐 한 3분 하면 되겠습니까? 3분만 좀. 안 돼요. 아니 3분. 1분에 간결하게 질문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자꾸 이렇게 늦추는 거예요. 1분간만 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이제 평가를 하세요. 안 그러면 그만하세요. 가라앉힙니다. 지금 간결하게 하세요. 예, 간결하게 하세요. 어린 나이지만 6.25를 겪었고 예. 또 내고부대로 월남전에 2년간 참전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 제목이 회고와 반성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북시흥, 남시흥, 기일성, 뭐 핵무장 뭐 이렇게 계속 그냥 국내 남북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주제가 재평가와 6.25 재평가와 미래 도전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다섯 분이 계신데 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읽으라고 좀 연구하라고 내가 책을 하나 권유하겠어요. 그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저희 이 책 그 당시에 번역도 안 된 책을 70년부터 한 40년간 이 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6.25 전쟁은 남북 간 전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태권,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흥 태권 국가와 기존 태권 국가가 인민개전에 이르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이 6.25와 월남전이 이 펠로폰네소 전쟁사 그 해석하는데 그 책만큼 확실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6.25 전쟁은 남북 간에 이게 기밀성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그 소리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엄밀히 말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에요. 스탈린이 여기 개입돼 있지만 50년 10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그 이유는 엄밀히 얘기해서 50년 10월 내고 26년대 제가 거기 월남전에서 참전해서 잘 압니다. 해사진 국가가 압록강입니다. 거기서부터 중공군이 시위한 이래 그러니까 50년 10월 이후는 끝날 때까지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스팔타와 아테네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디에 해당하냐? 스팔타의 동맹국가가 펠로폰네소 동맹이고 아테네의 동맹국가가 벨로스 동맹이에요. 우리는 민주국가 아테네에 연관돼 있어요. 제가 요건 이 펠로폰네소 전쟁을 하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서요. 여러분이 꼭 좀 한 10년은 연구하세요. 제가 시간 들어서 몇 마디 그냥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지만 앞으로 전쟁은 없어요.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가 붕괴됐는데 지금 중국이 있어 아까 공자학당 뭐 세계 세우는데 공자사상 갖고 미국과 뒤지게 됩니까? 뒤지게 없어요. 앞으로 굉장히 뭐 한국이 그거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안보 개념 1분 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줘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1분 내 질문해 주세요. 이 목사님 우리가 강의 들으려고 이 장소가 마련된 여러분은 거예요. 우물 안에 1분 내 질문해 주세요. 옳지 개구리는 못돼. 저 안 되면 끌어냅니다. 1분 내 질문해 주세요. 이거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1분 내 질문해 주세요. 1분도 안 가. 한 마디만 끝내세요. 오케이. 사기 돼서 예. 대권 인하면 안 됩니다. 보수해서 돼요. 이것만 하면 보수해서 됩니다.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예. 이라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 못해요. 이거 2년 후에 얘기해요. 알았습니다. 앉아주세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한 분만 더 질문 모시고 예, 저쪽. 예, 저는 대수장 미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균 예비역 장군입니다. 그 우리 유동열 원장님께 아까 그 대안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항상 이런 데 오면은 갑갑한 게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세미나 사실 안 들어도 다 이상 없는 분들인데 이런 우리의 생각을 바깥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대안 교재 만든다는데 팍 꽂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도 누구한테 어떻게 활용하실지가 상당히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심각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6.25 전쟁 레포트를 채점을 123명 걸 했는데 깝깝합니다. 깝깝해도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진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제목만 나온 것이라 그러면 추후에라도 그걸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그 유동열 원장님께서 보다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끝까지 남아 계시는 의원님, 질문 소감이나 그까 질문 간단하게. 아닙니다. 관심도 많고 평소 때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이랬는데 오늘 우리 신원식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또 귀한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 장로님들, 교수님들께서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앞으로 저도 어떻게 의원으로서 대치해 나가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법을 찾았으면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오늘 그래도 또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아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자리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분 우리 위원님까지 6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단 한 반까지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박사님, 그다음에 6.25 비핵화 우리 김 장군님, 그다음에 세 번째 제한테 한 질문,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가셨나 질문하신 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호 박사님부터. 예. 대북 전단 사건, 북한이 이런 이상한 행동,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복잡한 동기가 있죠. 대외용, 대내용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정권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바깥에 긴장을 조성해서 내부 결속을 꾀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수십 년 겪어왔죠.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길들이기, 대한민국한테 갑질하기, 문재인 정부 더 그냥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게 만들기, 앞으로 도발할 명분 쌓기,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제일 결정적이고 중시해야 되는 것은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남북 대화 과정을 보셔도요, 북한이 우리하고 얘기할 때 제일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늘 그 심리전 전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패물 약점을 찌르는 거죠. 독재국가 북한에 대한 바깥 소식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이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 3가지 꼭 지적을 하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대북 전단을 이쪽에서 탈북자들이 뿌리는 것은 북한 정부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 있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서 뿌리는 거거든요. 이건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라 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여권이 세계 인권 단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권 문제입니다.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 인권이 이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 정권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헌법적 가치를 버려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뭐 의석이 뭐 200석 가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이게 두 번째로 생각이 돼요.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북한이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전부 굽실거리고 그냥 적각 대응하고 그냥 상관 모시듯이 이렇게 굽실되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이거 정말 어떤 한 정권이 이렇게 지나치게 상대방한테 굽실거리는 입장을 취하면 그 이후의 정부들이 북한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게 심각하게 보고, 제가 정부라면 입장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아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불필요하게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소위 중상모략 이런 팩트가 아닌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수정을 개선을 시도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입장인 겁니다. 여기 비해서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저는 이제 더 이상 발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까 백선엽 장관님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정말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보훈처 정말 정신 좀 차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 조직법을 보니까 우리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선양 일을 하고 돕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것도 맞고, 또 유공자 중에는 뭐 독립유공자도 있고 참전유공자도 있고 또 뭐 민주화 유공자도 있고 다양한 유공자가 있다는 것도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이 유공자들 사이에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이 유공자 서열 중에서 제일 우선 서열은 참전 전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경찰, 소방, 뭐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다친 분들, 또 뭐 데모하다가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 민주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유공자가 될 수는 있지만 서열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데 가보시면요, 같은 전사자 중에서도 나치 치하에서 힘들게 싸우다가 전사한 레지스탄트들이 더 높습니다, 순위가.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 보훈처는 도대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공자하고 이 서해 교전이나 1차, 2차 연평해전에 전하남 여기서 돌아가신 전사들 사이에 우열 구분을 못하는 집단인가요? 정말 제발 좀 정신 차리다가 냉수도 순서가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차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백선엽 장관한테 묻힐 자리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입니다. 제가 아침도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지키고 낙동강 전선을 지킨 백선엽 장관한테 묻힐 자리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반역입니다. 반역.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제가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보훈처 정신 좀 차리도록 여러분, 야당 의원님 여러분들 좀 같이 좀 협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그 심리전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작전 본부장을 하면서 우리 심리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요, 가장 우리가 머리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북한이 얼마나 심리전에 취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심리전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전은 우리는 핵만큼은 안 되지만, 북한의 핵만큼은 안 되지만 핵의 버금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활용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정부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것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인데, 이것을 뭐 법으로 금지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선 자위권적 핵무장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자위권적 방위수단,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위수단이 첫 번째이긴 하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도 또 큰 게 있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인 숨은 그런 어떤 전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했을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위권적 핵무장을 주장함으로써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선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의 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그 핵을 가졌을 때 군축 협상을 하는데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숨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자위권적 핵무장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그것은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바로 미국의 어떤 그 걸림돌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얘기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은요, 아까 경제 제재 문제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두 번째 핵 전략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은 지금까지는 어떤 이 우리 한국과 일본을 통제함으로써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막고자 하는,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큰 틀 속에서 지금 이 핵 전략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짐이 뭐가 있냐면 7월 31일 날 미국의 어떤 국방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유협정을 맺어야 된다 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9월 7일 날 한 달 반 만에 비건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의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비핵화에 대해서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실패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 미국의 스탠스가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 우리를 핵을 통제했던 그런 어떤 사고에 집착해서 거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미국의 핵 전략은 바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한테 질문을 이래 하셨는데 제가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약을 할 건데 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의 정치 체제, political system, 그 정치 체제는 모든 다른 서브 시스템, 다른 체제의 색깔에 영향을 주고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의 정치 체제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다른 서브 시스템의 색깔을 이렇게 색깔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4.3 사태가 무슨 통일운동은 뭐이라니 점점 듣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로 가는 것도 현 정치 체제의 색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18이 어떻다든가 객관적인 그걸 놓고는 그 어떤 왜곡이 된다든가 논리가 딸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으로 처벌을 한다든가 어느 동네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 되는 것도 이게 무슨 정권이다 하니까 그 색깔이 자꾸 글로 다가가서 그래서 이걸 근무치유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색깔을 주는 본원적인 요소를 제거하든가 그게 집중으로 바뀌든가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뀌든가 질적 변화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안 될 때는 이 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 체제의 색깔이 질적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럼 그 색깔을 누가 바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나 미국 사람들한테 늘 이런 토론을 해보면은 어느 나라의 역사가 지옥으로 가느냐 천당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나라 국민들이 하는 거다. 누구한테 그걸 할 수 없는 거다. 국민들이 지옥을 원하는 것 같으면 지옥으로 역사가 가요. 죽어도 그 지옥으로 못 가겠다 하면은 이건 또 천당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인식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늘 남이 싸워주기를 바라고 이런 걸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넘식이지 말고 막 그런 어떤 신념과 행동력이 따르지 않으면은 이 정치 체제라는 게 색깔이 바람직한 색깔로 안 될 수밖에 없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막 그렇게 하고 신원식 우리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걸 자주 하고 그래라. 우리 신원식 장모님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맹활약을 하던 공동 대표입니다. 우리는 막 정말 참 기둥처럼 믿고 있어요. 서로가 인원하면서 대한민국 수호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제 답은 답니다. 시간이 저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1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거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에서 그 역사교과서 왜곡 전체를 대한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고 6.25 남침 전쟁을 그 왜곡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입수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SNS 배포도 하고 우리 오프라인에서 배포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예. 세미나에서 좀 본혹스러운 게 이제 질문을 하시지 않고 정견 발표를 하시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그 정견 발표를 하시는데 그 투키디데스 얘기를 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발표문을 안 읽으셨나 봐요. 21페이지에 보면은 김영현 장군님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아까 그 김두만 장군님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령 중위께서 52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발표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내용 조금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년 중반이 됐을 때 김일성이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중공군도 팽덕회도 지쳐버려가지고 이제 전쟁을 좀 끝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울라이가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스탈린에게 이제 전쟁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게 완전히 고착이 됐다. 그랬을 때 놀라운. 근데 이게 며칠 동안의 대화인데 이 대화록이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읽다 보면은 좀 모골이 소년해질 정도로 스탈린의 그 잔인함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예상을 깨고 전쟁 계속해. 뭐 잃을 거 사람밖에 더 있어. 그냥 미국 그냥 거기 묶어둬.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52년에 전쟁이 끝날 수가 있었는데 이게 1년을 더 끌고 결국 53년도에 스탈린이 갑자기 죽으면서 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죽고 나서 집단 지도 체제가 이제 마레코프, 프루시코프, 베리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소련도 그래서 휴전해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휴전이 돼가지고 1년 동안에 정말 필요 없는 희생이 또 있었고 이것의 그 주범은 그 스탈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밀문서 해제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선치께서는 그 소대장으로 임관을 하자마자 6.25가 일어나가지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6.25를 하면서 5번인가 총을 맞아가지고 후송이 됐었어요. 근데 6.25 때 한국군에서 제일 잘 싸운 거는 육사단인데 육사단 장교로서 이렇게 고생을 했고 재밌게도 그 북한에서도 제일 잘 싸운 사단이 방호산이 이끄는 육사단이었습니다. 팔로운 출신이라 완전히 유린을 하고 그냥 그 진동까지 내려왔던 그 사단들인데
그래서 뭐 화랑무공장, 을지무공장, 뭐 여러 무공장을 때 받으셨는데 아직 그 군인유지 안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사연이 긴데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좀 군인유지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세미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늘 사회를 할 때 딱 1, 2분 동안 전체 나눈 이야기를 요약을 해드립니다. 제 요약이 끝나고 나서 오늘 이걸 주관을 한 신원식 의원님하고 우리 유동열 원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전부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박사님은 6.25와 관련해서 4가지 분명히 우리 국민이 기억할 것과 2가지 직시할 내용들이 있다. 그 자료에 이제 정말 우리 국민이 꼭 해야 될 내용이고, 유동열 원장님은 아직도 반호되고 있는 6.25와 관련된 왜곡된 내용들,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것부터 전부 역사 교과서 왜곡된 거, 이것의 주범은 결국 이 종국 정권이고 거기서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북한인데, 북한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왜곡과 반로되는 권한을 이렇게 없애는 거다 하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김용현 장모님 토론은 당면 위협 중에 제일 위협한 것이 북핵 문제인데, 우리가 핵을 갖든가 미국의 해구산을 가지고 오든가 하는데 미국의 스탠스가 보충 설명한 데 보니까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좋은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강규영 교수님 그 왜곡된 반로되고 있는 그 뿌리를 자르고 국민들한테 진실된 그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문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우리 전문가들이 좀 더 노력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지만은 생각을 이렇게 가다듬고 지금 자료들을 쭉 읽어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그 담겨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전부 우리들이 토론한 값어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원식 의원님과 유동열 원장님이 간단한 인사를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계셔주신 감사드립니다. 전주혜 의원님 오셨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전주혜 의원님 예산 변호사 출신이시고 활발하게 지금 설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좋은 걸 발표해 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오늘 마침 6.25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다 충분히 나왔으니까 오늘 12시에 아까 어떤 분 질문하시는데 북한이 모든 통신선을 다 끊겠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 정부한테 응답을 안 하는 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북 평화 사기효가 최근만 해도 3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1차 남북 정상회담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2차. 그리고 문재인발 평화쇼는 2년쯤 만에 진짜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진정이 내렸는데 계속 막이 안 내렸다고 불을 켜고 뭐 다 배우도 없는데 배우가 있는 것처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배우도 가고 불도 꺼졌습니다. 이런 쇼가 4번째도 우리 국민이 쏘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고 현명하시지만 이 저질 마술 쇼가 계속 반복되고 또 해가 갈수록 그 쇼가 질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늘 관객들은 이게 새로운 마술인 양 열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이 그 짓을 반복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웬만하면 무조건 박수를 쳐주니까 1, 2, 3차 쇼가 거듭할수록 나아지기는 그냥 점차 더 후져집니다. 이게 우리가 6.25 전쟁에 관련돼서 경험하고 교육받은 세대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이 점차 작아지는 정치 지형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 선배님들, 또 저희들이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이 최소한 더 잘은 못 살더라도 지금 정도의 삶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 표현 방식 등을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다시는 삼류 저질 평화쇼로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이 쇼가 문재인발 쇼가 마지막 쇼이기를 바라면서 노력하겠다 이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저희 그 대수장하고 자유민주 공동 주관했는데요. 제 인사말은 우리 저희 자료집에 직접 참고하시고요.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여기 참석해 주신 또 먼저 일대로 가신 분이 감사드리는데 전력력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다 많은 하는데 목숨 걸고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기 또 두 분 의원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자꾸 성명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제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로 앞으로 해주시면 더 실천력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도 우리의 일은 저기 지금 바로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 멀게는 김정은 정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공포를. 여간에서 공포를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 콧방귀도 안 끼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유민주연구원이 오늘 처음으로 대수장과 공동 주최를 했는데 대수장 어르신들 많이 모시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신원식 장군이 국회의원 이후에 처음으로 이 대사장과 같이 오늘 세미나를 했는데 오늘 준비 단계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좀 진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대주장의 그 의상에 걸맞는 사회 진행과 크로징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놀란 것이 우리 미래 한국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셔가지고 미래통합당에 아주 그 신원식 장군을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국회에 신원식 장군이 남과원이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가는 그 중심에서 우리 대수장이 더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더욱더 잘하겠다는 그런 마지막 인사를 제가 나와서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국회의원 회관에서 3시간 동안 했던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이 세미나를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카메라는 여전히 지금 포커스로 관심이 맞아요. 이 세미나 처음 시작은 마치 이 제2 여적의 정당 미통당들이 무슨 당원들의 당원이 아니라 미통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무슨 이름 알리기처럼 쟤네들 나와가지고 인사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좋은 연사들과 이렇게 또 질문도 받아주시고 해서 굉장히 배운 게 많은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가 6.25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체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겨우 7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6.25가 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인간들 한번 죽어봐야 정신이 차릴 것 같아요. 아까 사회를 보신 송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정치 체제가 변동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죽어야지 되는 인간들이에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이 없다면은 저는 여기 뭐 미통당인지 무슨 당인지 뭐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어쨌든 저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을 하는 세미나를 했다. 그래서 6.25 제가 이 동작역에 가면은 해마다 6월에 호국의 보문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동작역에 대해서 아이고 줄리에타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보니까 행진하실 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행진하세요. 너무 끝까지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근데 그 동작역에 이번에는 서예전을 하는데 그냥 뭐 다 내용은 다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것들이 6.25 70주년 평화로 가는 길 이따위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평화로 가려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개판이 된 게 아니잖아요. 평화를 좋아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저 요독 수용소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함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오지로 가야 됩니까? 자, 아이고 네 줄리에타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기 국산이에요, 국산. 나우코리아예요, 나우코리아.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높으신 분한테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이게 저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끝나고 나서 이런 종이도 받았습니다. 책 세미나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신원식 장군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시면서 함께 이 세미나가 성황리에 끝나는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려요. 신원식 장군 이 사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한 20년 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만. 자, 그래서 6.25 지금 70주년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작역에서는 70주년과 평화를 개질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을 평화로 가는 길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요즘은 저 땡땡이 중들이 6.25 때 죽은 인민군들의 뭐 원혼을 위로한다고 어쩌고 개나발을 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니, USA 좋아하시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거 뭐 얘기하는데 아니 괜찮아요. 네, 그냥 소리만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사실 6.25에 관계되는 거는 한
한 1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네,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한 1분만 할까요? 네, 저는 아까 저 정책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선생님 명함 좀 얻을 수 있나요? 아, 네. 명함을 좀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아, 그러세요? 거기 미국에 이제 월드 오바마 폴리시 토럴 페더레이션, 월드 그런 폴리시 거 컬렉티브 대통령한테 토럴 신청을 페더레이션이네요. 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한글나라 23년 놓친 국가 공휴일 네, 네, 제가 네. 시기한 사람이에요. 아, 네. 저 때문에 다 쉬고 아, 네. 세계 아리랑은 유네스코에서 네. 요즘 미국에 전 세계 네. 많이 알려져 네, 있고요. 그럼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는 안 만들었어요. 보안상. 네네네. 아니 요거. 그냥 뭐 제가 참고로 그래요? 아, 말씀하신 뭐 얼굴 나와도 괜찮으셨겠어요? 네, 얼굴 이렇게 나오면 되죠. 네, 뭐 마스크 이렇게 끼고 그냥 말씀하시면 네네. 되겠어요. 네. 네, 선생님 오늘 세미나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오늘 세미나는 네. 정말 우리 역사의 정말 아픔이 네. 지금도 6.25만 되면은 가슴 아픈 우리 전우들의 네. 남북의 전쟁에 네.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없는 네. 이런 시대가 도래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예. 네,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네네네. 지금은 1948년이랑 똑같은 데자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우리 한국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국가 간도 추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앞으로도 우리가 화합을 해서 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같이 지식인과 함께 네. 배우면서 네. 듣고 서로 네. 화합을 하고 좋은 네. 근데 그 대한민국- 화합을 누구 쪽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우리 이 목소리를 네. 청취하고 네. 그들의 뜻을 또 들어 나가는 그렇죠.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한 정부가 아닌가 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연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이들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해야 된다는 말이 참 감명이 깊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저희들은 이제 우리 앞에서 패널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역사의 아픔을 정말 가슴 아프게 간직하면서 또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마음은 네.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진지한 마음은 앞으로도 네. 이 후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네. 그 뜻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네. 함께 나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MRC였어요. 잠깐만 아까 네, 잠깐만요. 네, TV 잘하시네요. 네, 처음 아니에요. 하니까 떨리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아이, 그래, 제가 할게 지금 떨려요. 없습니다. 그냥 한글로 나우 코리아 찍으시면 저 나옵니다. 네네. 이제 많은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신원식 의원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써주셔가지고 훌륭한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다른 분들은 퇴장하셨고요. 저도 짐을 싸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나우코리아와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그냥 막 떠밀려서 아무데나 가게 됩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줄리에타님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 무리해서 행진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행진하세요. 그리고 조만간 노래 좀 들어봤으면 좋겠군요. 네, 그러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별일 없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잘 먹고 다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같이 가 다 됐어. 네, 줄리에타님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12시부터 대한문에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아미고. 집을 줘다가 해병대 아저씨는 벌써 갔어요? 강남 저기 5번 출구 간다고. 5번 집에 뭐 하는데? 자기네들? 오케이. 우린 집으로 가나요? 나 가야죠. 나 5번에 가지고 아픈데. 오케이. 아이고, 어머님 또 안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토요일 날 12시에 뵙겠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두 분은 이제 코미디 하세요, 코미디.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말하는 아, 거 그래요?